아라가야 유적들은 그 이전까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아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존이 돼 있죠. 그런데 192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인 이 주민들이 사는 공간과 유적 공간이 서로 이렇게 병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고궁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행위에 층수 제한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세계유산이 된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유적을 보존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기점이 또 세계유산 등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전까지 우리 하만 IC에 딱 들어오면 이 현판에 뭐라 적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라가야의 고도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 이게 아라가야의 옛날 수도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유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아라가야의 고도로서 우리는 하만에 들어왔을 때 아라가야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라가야를 느낄 수 있는 것들. 고분군. 또 우리가 아라가야의 마리산 고분군이 거대한 마리산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또 2018년에 해가지고 지금 잘 발굴하고 있는 가야리 유적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당산 유적도 위치하고 있고, 또 우거리 토이가마도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산 하만에 들어왔을 때, 가야베에 들어왔을 때 아라가야를 느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경주를 느낄 수가, 신라를 느낄 수 있으신가요? 뭔가 역사 도시에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공주에 가보셔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공주에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그려야 될 모습이 대략적으로 그려지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만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의 아라가야의 고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간 속에 누가 아라가야의 고도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곳이 아라가야의 옛 수도이자 고도이며 세계유산 도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세계유산 도시 조성사업의 1차적인 목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계유산 유산 도시, 역사 도시, 고도에 대한 거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서 예전에 워싱턴 현장 또는 발레타 원칙 이런 등에 통해서 세계유산 도시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세계유산적인 원형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세계유산 협약에서도 이런 문화경관을 잘 보존하고 역사도시로서의 그 모양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에서도 이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 고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도 네 군데가 경주,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법정 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라가야라는 측면에 대비해 보면 한 나라의 수도였고 세계유산이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뭘 해야 되죠? 법정 고도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어쨌든 국가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 정체성은 보면은 삼국사기 지리지부터 해가지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삼국사기 지리지, 삼국유사 등에서 하만은 계속 아라가야의 고도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록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김해에서 얘기를 하고 고령에서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가야유적이 위치한 곳이 하만입니다. 전국에 1832개소의 가야유적이 있는데 193개소가 하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읍 같은 유적 분포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문화재 구역의 면적, 얼마만큼 넓은 면적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나, 또 지금 보시면 창녕, 김해, 고령에 비해서 가장 탁월하게 높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야읍의 절반 정도가 다 아라가야의 유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 공원인데 아시죠? 서울에. 그 뒤에 몽천토성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북성 남성 해가지고 하나의 백제의 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리 유적에서 나오는 요 가야리 유적이 5세기 후반에 지금까지는 조사 결과는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왕성인데 여기에 몽천토성, 풍납토성 거의 시기가 동일합니다. 규모가 똑같습니다. 둘레가 2.4km 그리고 성벽 가장 높은 부분이 8m 8m의 성벽을 켜켜이 싸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이 5세기 후반 아라가야 전성기에 아라가야 국력을 보내준 겁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고대 왕성이라 하면은 신라는 월성이 있습니다. 월성. 신라 월성이 있는데 신라 월성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다른 가야 뭐 김해나 뭐 고령이나 고령은 아직 이제 왕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해보다도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소규모 고분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삼봉산 꼭대기에는 가야에 있었던 봉산산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야리 유적이 위치한 이곳이 여러분 풍수지리에 보면은 배산임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위치입니다. 우리 가야읍을 보면은 가야읍이 여러분 춥지 않습니까? 좀 다른 지역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쪽으로 뭔가 북풍을 막아주는 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야는 춥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쪽으로 딱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 산이 이 삼봉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자락에 가야리 유적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강으로 빠지는 신림천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충의고원에 있는 당산유적 여기 예전에 저희 요 공무원 선배님들이나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여기 충원탑이 지금 여기 마리산 4호분 앞에 있다가 2004년도에 여기를 옮기려고 여기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가야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우리 삼국시대에 가장 큰 건물지가 저기서 나왔습니다. 직경이 40m, 폭 16m짜리 건물지가 저기서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 충원탑 앞에 보면 요 뒤쪽으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당산유적입니다. 이 당산유적은 실질적으로 아마 이 아라가야의 국제회의 장소로 불려지는 곳으로서 아마 여기도 문화재로 곧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주변을 해가지고 요만큼이 옛 아라가야의 수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법수, 우거, 그다음 여기 안동생 계시지만은 법수면 우거리 그리고 가야읍 묘사리 이쪽으로는 아라가야의 여러분 우리 박물관 보면 제일 많은 유물이 뭡니까? 톡이 제일 많으시죠? 그 톡이가 그냥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구웠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최초의 집단 우리 산업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톡이 산업단지가 한반도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여기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라가야 톡이 생산 유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내년 되면은 여기도 국가사적이 될 겁니다. 왜냐? 여기 4세기부터 한 5세기까지 한 100년, 150년을 그동안 이 가마를 그동안 이제 이 토기를 생산한 가마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 가마가 23개가 아니라 23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당 뭐 2개에서 3개, 많게는 5개까지 가마가 있는데 한 가마에서 한 번 풀을 때만 한 300에서 350톤 정도 토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00년, 150년을 했다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했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적 공간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요 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산 고궁은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왕궁지가 있는 가야리 유적인데, 왕궁지 딱 가운데 서면은 마리산 고궁문이 앞에 우리가 지금 마리산 고궁 2호분 3호분 딱 올라가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고궁이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 올라가면은 마리산 고궁문이 내 눈앞에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호분부터 시작하고 저 끝에 37호분까지가 한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실제로 아마 가야 때 사람들은 요 왕궁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고궁문을 다 썼을 겁니다. 아마 내 선조를 묻는데 내 눈에서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분군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고분군은 무덤인가요? 마리산 고분군은 단순하게 무덤으로서 내 조상들이 잘 잠들게 하는 무덤으로서 만든 부분도 있지만은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뭐를? 권력과 위상을 보여주기 만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권력과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탑이나 동상이나 기념물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최초의 이런 여러분 권력이라는 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권력을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대에는 이런 고분군, 고인돌 이런 것이 권력을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분군은 아라가야 사람들이 아라가야 왕의 권력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라가야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면적에 이렇게 거대한 고분군을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법에서 이 보이게 만든 이들이 단순한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고분을 만들면서 지키고자 했던, 보여주고자 했던 그 경관을 계속 지켜라, 보존해라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궁지 모습입니다. 여기가 큰 가해동이고 여기가 작은 가해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다 성벽이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성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여기 위에서 본 모습이고 성벽이 지금 요걸 보시면 됩니다. 흙을 판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을 딱 짜가지고 켜켜이 다른 종류의 쌓아서 만든 겁니다. 그거를 8m, 9m씩 쌓았고 또 그거를 뭘로 다지느냐? 나무 목봉으로 한 15cm 정도 되는 나무 목봉으로 이 다진 자국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왕궁지가 요렇게 왕성지가 돌아가고 있고 요 위로는 예전에 여러분 연꽃태양파크 지금 가보시면 지금 배수장한테 물 뺏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근데 요 앞에 보면은 요 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뚝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되게 잘 아시네요. 이게 가야대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이게 예전에 연꽃태양파크 공사하면서 이거 제방을 확인을 했는데 제방이 자 여기 가야동 말이 요렇게 삼자처럼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요 끝에서 제방이 요렇게 북쪽으로 요쪽에 신읍이라는 곳이고 신읍이랑 꼭 북쪽까지 요렇게 제방이 하나 이어지고 그리고 요거가 우리가 지금 예전에 남문의 고분군이라고 부르던 그쪽으로 남쪽으로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왜 제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물이 흐르는가요? 물이 안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방을 이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다리 건너지 않으면 지금 가야읍 시내로 못 들어오죠, IC에서. 근데 원래는 거기 다리가 놓였던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탁 지나가면서 다리를 놓지 않으면 넘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선하고 도로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우리가 찾아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의 원래, 가야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원래 물길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산이 끝에 내려와서 딱 하고 제방 만들고 요 산줄기가 내려와서 제방을 만들고 그러면 요 안은 뭐가 되는 거죠? 곡창지대가 되는 겁니다. 요쪽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은 저 삼국시대 논이 나옵니다. 논이. 여기서 벼농사를 싹 지으면서 이 왕궁지를 유지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여기 저 가야대 산성이고 이렇게가 하나의 거대한 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라가야 도성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밝혀놔야 될 도성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아마 이런 것들은 앞서 잘 보셨을 거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 마리산 고분군에 대해서 부분들은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 마리산 고분군 모습이고요. 이게 아마 2021년도에 여기 75번 청자 나왔던 75번 발굴할 때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앞서 그 다 들으셨죠? 제가 이제 맡으면서 발굴을 크게 3건을 했었는데 하나가 여기 제일 먼저 2018년도에 마리사 13호. 여러분 요새 이제 하만하면 별 이런 것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 뭐 도시 재생할 때도 별별 축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별 축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마리산 13호분에서 요 천문개석 박물관이 요게 나오면서 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요렇게 보면 지금 뭐 청룡별자리부터 해가 그대로 잘 남아 있는 게 아마 이게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이 별자리 문화가 가야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아마 그 시점에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야 사람들이 왜 별자리를 잘 봤겠습니까? 아라가야 사람들이 별자리를 잘 봤을 이유. 농사.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백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있기 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백기를 찾아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이나 토기를 생산해가지고 일본에도 보내고 저기 백제에도 보내고 다 배를 타고 보냈는데 그럼 그거를 밤에 낮에만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야간에 멀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별자리를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별자리는 어찌 보면은 이 가야 사람들한테 생활 필수품이었을 겁니다. 또 5세기 후반이 어떤 시기입니까? 여기 지금 여기 75분에서 청자가 나오는 중국에서부터는 청자가 나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멀리 더 먼 곳을 항해를 하고 더 먼 곳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이 별자리가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릉 우리 마리산 고궁문에서 가장 왕릉이라 할 수 있는 13호분의 이 별자리 천문개석을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45분 여기가 45분인데 45분 여기 예전에 본동에서 마늘밭 쓰시는 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발굴을 해보니까는 사실은 도굴이 되지 않는 가야의 왕릉이었습니다. 마리산 고궁문에서 가야의 왕릉, 그러니까 5세기 때 만들어진 예를 들면 AD 딱 4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고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고궁이고 여기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금동관이 출토가 됐습니다. 자, 새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의 모습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무슨 새인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봉황새입니다. 왜냐면 왜 알 수가 있냐?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합수대학 때 한 발표를 했는데 이 봉황새가 여러분 오늘 딱 댁에 가셔가지고 고구려 고분벽가에 주작이 나온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작이 나온 거를. 주작이라 하기도 봉황이라 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요런 그 깃털 사이 이런 구름무늬 부터 해가지고 날개를 뻗고 다리에 이렇게 뿔이 뻗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도 표시 안 된 것이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 머리 관 모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2개가 똑같은데 하나가 부서져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얘는 요렇게 낮은 3개짜리 관을 쓰고 있었고 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요 모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그 원래 봉황은 암수라고 합니다. 봉황이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봉황이라는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대통령실 이 청와대 예전에 대통령실 마크도 봉황 2마리가 마주 본 마크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2마리의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초적 도교에서 얘기하는 봉황은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봉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 이미 AD 400년 무렵,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죠. 이때 아라가야 사람들은 분명히 사상적으로도 그런 중국에서부터 온 도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자신들의 왕강으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토 명확한 시기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것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삼국사 기록에도 보면은 사슴을 제물로 바친 기록이 많습니다. 사슴이나 노루 이런 거를 제물로 바친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슴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지 않고
사슴 모양 토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물로 다시 바치는 거죠. 무덤에다가. 그 증거가 요거를 보면은 나중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 목을 탁 쳐놨습니다. 일부러 깨놨습니다. 부장을 할 때 목 부분을 탁 깨서 일부러 따로 부장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례 행위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배, 그리고 아까 제가 집 모양 토기처럼 배 모양 토기는 더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잘 만든 배 모양 토기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시면 좀 잘 만들었다, 좀 뭔가 세련미가 있다는 건 다 아라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마산 현동에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노를 5개 해가지고 10개의 노를 저어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산 현동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산 현동은 아라가야일까요? 아닐까요? 아라가야 영역이 맞습니다. 네. 아라가야 영역이 맞습니다. 마산 현동, 진동 이쪽은 다 아라가야 영역을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요게 아마 강을 타고 다니는 배라 치면은 먼 바다로 가는 배가 나왔습니다. 그 배 모양 토기를 그대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그것도 다음에 한번 또 아마 뒤에 한번 보여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라가야 사람들은 이건 아마 자갈구 같은 개념이겠죠. 이렇게 신음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강으로 나가는 그런 연안선이 되겠고, 아주 커다란 외양선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앞에 학술대회 할 때 여러분 저기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그릇 뚜껑에다가 점선으로 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막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런데 그게 무슨 문양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딱 가서 그거를 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돛대가 올라가고 돛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4세기 무렵부터 엄청나게 많은 토기를 꾸면서 이 토기를 육로로 운송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토기 육로로 운송하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배를 통해서 저기 우리 한반도부터 해가지고 일본까지 넓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힘으로써 5세기 때, 6세기 때 거대한 아라가야를 만들어나는 겁니다. 우리 당산유적 그 당산동 뒤에 그 충원탑이 있는데 거기 가보셨죠 다들? 네. 그 뒤에 보면은 그 공원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제 그 발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가 지금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충원탑이 이제 들어선 부분이고, 요렇게 지금 여기 큰 기둥 보이시죠? 동그라미 천 게 이게 기둥자리입니다. 저 기둥자리 지름이 90cm에서 1m입니다. 지름이 한마디로 90cm에서 1m 되는 원형의 큰 기둥을 가운데 세웁니다. 세우고 요 주변으로 이렇게 둥글게 또 작은 기둥을 세우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규모가 길이 40, 폭 16m짜리인데 건물의 구상도를 해보니까는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의 하나의 거대한 가야의 건물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기록에는 나타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록에는 가야에 대한 부분을 매우 소략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백제하고 신라가 계속 이렇게 이 가야를 잠식해 보니까는 알라 고당회의라는 국제 회의를 엽니다. 열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는 뭐 일본 천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가장 큰 게 알라 왕이 큰 당을 새롭게 큰 당을 지어서, 당이라는 건물이죠. 건물을 지어서 나라의 주요 대신들하고 같이 그 당에 오르고,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은 그 당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충원탑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큰 당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은 새롭게 세운 큰 당에 오르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경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여기 당산유적에 있는 지형이라든지 건물질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토기 가마들. 그 가야떼 토기를 붓던 가마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그 다 토기 가마들이 있는 위치들입니다. 다 보면은 난간 우리 천재봉에서 쭉 난강으로 뻗어나가는 지선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작게는 뭐 300점, 350점 정도 이렇게 토기를 구웠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토기들을 생산합니다. 항아리 주로. 그 다음에 항아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들은 기벽이 아주 얇고 가볍고 예쁜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반도 전역을 통틀고 그리고 일본에까지 4세기부터 이어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어떤 산업을 집단 생산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야는 이 성산산성 북쪽에서 하나의 가야의 왕국을 이루어서 6세기 중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산산성이 6세기 중엽에 딱 여기가 성산산성입니다. 여기 건립되고 난 이후로 자, 이 부분이 가야의 영역입니다. 이후로 신라의 영역은 요렇게 신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의 모든 영역, 한마의 중심 영역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축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계양마을이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 철도하면서 요 앞에 발굴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뭐 신계마을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이제 문화재 조사, 여기 문화조사를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하면은 경주에 보면은 경주도 보면 신라 왕경 유적이 있습니다. 동해신라 시대 때 그 왕경 유적 뺨치는 유적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쫙 방 체제라 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건물지며 우물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적이 나옵니다. 요 도시 유적도 보이시죠? 이게 다 하나의 건물터들입니다. 건물 기둥짜리들입니다. 여기 하면은 진짜 이 좁은 면적에도 어마어마한 도시 유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터, 집터, 담장, 도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라의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는데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경주랑 되게 비슷하다고. 선상지가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물이 솟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꽁물이 가장 많은 읍성이 경주읍성인데 경주읍성만 꽁물이 많은 게 이 함안읍성입니다. 그리고 경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 다 마늘 농사가 잘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라인들이 본 이곳은 아주 살기 좋은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경전선철로가 1923년에 개통이 됩니다. 경전선철로가 이렇게 개통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마리성 공문이 탁 잘려버립니다. 지금 해동 아파트 앞에 그곳이 이제 경전선철로가 지나갔던 부지고 그곳이 이렇게 탁 잘려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마리성 공문 북쪽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본동하는 원동하는 그런 것들이 그 경전선철로가 개설이 되면서부터 확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야읍의 도시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일제강점기 기록들을 보면은 1920년대 30년대에도 군청을 옮기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군청을 옮기자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 때 지금의 당초의 함안면이 이 폭격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1954년도에 지금 가야읍으로 군청을 이전하게 됩니다. 처음에 군청을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1954년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군청이 이전을 하고 있다가 이쪽에 예전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군청이 지금 여기 지금 거기가 청소년 생활관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거기가 원래 군청 위치가 되겠죠. 거기서 있다가 81년도까지 맞습니까? 82년도입니까? 81년도에 아마 여기 수해가 나가지고 결국에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가야읍의 도시 공간들이 점차 확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야읍 전체 면적이 4,100헥타인데 122헥타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합보존지역까지 치면은 127헥타로서 가야읍의 전체의 23%가 문화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문화재 그거 개발에 다 저희 요소인데 그거 다 없앱비라. 없애고 그냥 개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없앨 수 있으십니까?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애는 게 맞지 않고 우리가 일단 없앨 수 없고 없애는 게 맞지 않다면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을 했고 또 이제는 세계유산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문화재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지역의 개발의 걸림돌, 지역 개발의 방해라는 요소로 개념을 가졌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디딤돌이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핵심 요소로서 활용을 하자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그럼 나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첫째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역사문화권 정비 그리고 고도 이 세 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는 2020년에 이랬습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니까는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 문화주격 반대쪽은 개발을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안쪽은 오히려 그 발전에서 퇴보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문화재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이 문화유산과 지역민의 공존과 서로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만든 법이 이 역사문화권의 정비법입니다. 이 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은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가야 역사문화권이 되겠죠.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저 강원도는 예매, 그리고 전라남도는 마한, 그리고 제주, 이런 식, 그 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중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문화권들이 있고 그 역사문화권을 잘 살리는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제정이 됐고 2021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을 공고를 했고 올해 문화재청에서 첫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업의 기본이고 어쨌든 문화유산과 주변의 관광자원과 생활자원을 연결시키자는 부분이고 이 정비구역을 만약에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은 일단은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 걸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행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함안이라는 곳을 어쨌든 문화유산이라는 관점, 우리가 함안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적인 관점, 인구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함안을 바라보는데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함안을 한번 바라보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바라보면서 이 함안을 5개의 문화여건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 문화권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라가야, 이 가야읍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가야 지역이 되겠고 이 아라가야 지역도 역시나 가야읍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야와 가야 이후로 공간적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요렇게가 가야고 요렇게가 가야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공간적 유적 구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구역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 첫 문화재청에서 3월에 공모한 역사문화권 선도 사업에 함안이 처음으로 가야문화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최종 발표는 저희가 12월 되면은 아마 최종 발표가 날 건데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마리산 고궁문을 중심으로 가야리 유적과 서구름 그리고 성산산까지 묶어주는 하나의 이거를 아라가야 마리산 고궁군의 역사문화권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아까 아라가야의 고도는 보신 것처럼 가야리, 마리산,
남문의 마리산 이제 마리산공원 서구릉 그리고 성산승릉 이 유적이 하나가 합쳐져야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함안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뭐 좋은 유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유물을 보실 수도 있고 뭐 더 화려한 유물을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시의 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라가야 왕도의 모습을 아라가야 처음 시작과 끝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눈으로 우리 그 공간을 가진 곳이 이 가야과 함안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에는 사업은 여기를 하고 있지만 요 유적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테마로드 사업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마리산 고궁부터 하지만은 이제 가야리 유적이 좀 더 발굴이 되고 왕성지가 하면은 그리고 마리산 고궁 서릉이 좀 더 조사가 되고 정비가 되면은 성산산성에서부터 마리산 고궁 동구릉과 서구릉을 거쳐 왕무지까지 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 역사 루트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기본 구상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처음 말씀 법정 고도입니다. 고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대한민국의 고도는 공주부여익산 경주다 이렇게 딱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라가의 고도라 해도 실질적으로 고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고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옛나라의 수도이거나 문화적 중심지가 되면은 고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안을 진정한 아라가의 고도로서 한번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리고 공주별 신라와 백제가 이미 고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의 첫 고도로서 함안을 자리 잡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경주 이게 항리단길이라 해가지고 요새 되게 핫한데 자, 이 수많은 한옥들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경주 고도 사업으로 만들어진 한옥타운입니다. 자,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의 고도 육성지구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금마면의 도서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멋집니다. 지금 이게 지상으로는 1층이지만은 지하가 있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지붕들이 다 조선시대 지붕이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딜레마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 왜 가야고 백제고 신라인데 왜 조선시대 지붕을 사용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조선시대 지붕은 이 한옥은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이죠. 근데 사실 그 원료로 따져보면은 가야 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조선시대 지붕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전통 가옥으로서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트 지금 한옥을 쓰는 거는 우리의 전통 가옥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부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사시던 한옥이 아닙니다. 내부는 아파트입니다. 거의 완전 내부는 현대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금반면에 여기가 뭐냐면 이주단지입니다. 이주단지 유적으로 지정이 되고 유적 보존 사업 중에서 이주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도서관이 건립되는데 다음에 한번 방문한 대학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옥에 대한 문제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경주 공주부여 익산이 있는데 그들은 일단 한옥으로서의 그 전통적 가치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 가야만이 가진 가야는 또 이제 백제나 신라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통적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장 초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긴 하지만은 아마 이 지붕의 구조가 맞배 구조이 가지고
이 보가 있고 대공이 있는 이런 전통 몽춘 양식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의 전통 양식, 이 건축적 양식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고민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맞배 지붕 형식, 이 맞배 지붕이 가장 기본적인 가야 건축의 구조가 아닌가. 저희가 점차 사업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고 좀 더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야의 건축을 만약에 우리가 가야 고도의 모습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건축물은 어떤 방식이 되는 게 좋을까 한번 다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고도법이 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고도 지정 절차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시군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 과정 결과를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경남시도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청에 고도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고도를 지정을 합니다. 그 해당 도시를. 자, 함안군이 알아가야 고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될 일이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보존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육성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유산이 된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향후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도로서 실제로 아라가의 고도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 도시가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지 앞으로 진정한 아라가의 고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고도의 품격을 가져야지 관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여유와 활용의 공간이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 도시 하면은 좀 더 빨리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더불어서 다른 도시계획들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지원이 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아라가야 역사도시, 세계유산 도시라는 하만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라가야가 또 하만이 나아가는 하나의 발전 방안이 대표적인 발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